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거 사서 그냥 10년 묻어두면 모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미래의 성장성에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섹터와 기업을 사면 괜찮다. 그 기업이 저는 우리나라의 천백만 TV 채널을 운영하고 계시는 배영국 저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소개 좀 네.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원래 SK 이노베이션 원유 트레이딩 팀에서 원유를 사고 파는 원유 트레이딩 일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서브 팀장까지 하다가 제가 이제 영화가 좋아가지고 영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회사를 그만뒀고요. 그 후로 제가 한 7, 8편 정도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에서 영화제 제가 작품상도 여러 개 받았고요. 영화제 집행위원장도 3년 했었고, 현재 서울영상위원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반쯤 은퇴해서 영화를 직접 만들기보다는 시나리오하고 드라마 대본 쓰는 일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관련해서는 미국에 제가 펀드랑 계약을 해서 컨설팅 계약을 해서 우리나라 엔터테인먼트 투자 관련한 제가 컨설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취미삼아 말씀하신 천백만 TV를 운영하고 있고요. 제가 이번에 쓴 자산투자 가이드라는 책은 원래 제목은 노후 준비를 위한 투자 인문학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출판사랑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제목이 바뀌었는데, 그런 만큼 원래는 이제 제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자산투자를 해야 된다. 사실 이런 개념으로 쓴 책입니다. 그 인문학이라는 단어가 이 책에 들어갔던 이유는 자산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자산의 속성, 본질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인문학적인 접근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한 책입니다. 한마디로 이 책은 자산 투자를 하려면 그 자산의 속성을 이해한다. 사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저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여쭤보는 건데, 네. 그 원유 트레이딩이라고 한다면 네.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수익을 위해서 사고 파는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은 원유 트레이딩의 첫 번째 미션은 네. 원유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우리나라에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유 가격에 불문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거.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꼭 가격만 중요하진 않고, 예를 들면 중동에서 사실 우리나라 원유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게 중동뿐 아니라 다른 데서도 들어오거든요. 동남아, 심지어는 저희 때는 에콰도르에서 들어오고 북해선 원유도 들어왔던 적이 있고 아프리카에서 들어오는데, 이것 자체가 혹시라도 중동에 또 문제가 생기면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다변화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보다는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원유가 워낙 네. 국제 정세에 민감하잖아요. 네. 최근 같은 상황에서도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이슈가 불거지면서 또 원유 가격이 단기간에 많이 상승하기도 했는데, 확실히 그런 부분을 사실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서 얼마를 남긴다 그런 것보다도 확실하게 좀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또 계산을 하고 전망을 하시면서 또 트레이딩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확실히 국제 정세라든지 약간 그 가격의 메커니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좀 많이 도움이 되셨겠네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조금 더 싸다고 해서, 예를 들면 지금 중국 같은 데가 그 장기 계약을 많이 갖고 있는데 러시아 원유가 싸다 그래서 러시아 원유를 막 사면서 장기 계약 물량을 안 받거든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거는 비싸더라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IMF 터졌을 때 이제 SK 이노베이션에서 이제 트레이딩 일을 했었는데, 그때 딱 터지니까 제가 걱정했던 게 뭐냐면, 원유 안 주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기존에는 TT 거래를 했었는데, TT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원유를 먼저 들여오고, 그 다음에 이제 30일 후에 결제하는 건데, 갑자기 LC 거래로 산유국들이 상당 부분 바꿔버렸습니다. LC라고 하는 게 이제 담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저희가 LC를 그전에는 신용을 했었는데, LC를 열지 않으면 이제 원유를 안 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LC가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산유국들이 원하는 은행은 전 세계의 30개 안에 랭킹이 들어가는 그런 은행입니다. 근데 그 은행들은 또 저희한테 LC를 안 열어줍니다. 왜냐면 그때 IMF 문제가 그래가지고 이게 원유를 도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예를 들면 쿠웨이트하고 그냥 UAE, 아랍에미레이트는 그냥 저희하고 계속 오랜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TT 거래를 해줬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신뢰를 갖고 있고 관계를 오랫동안 지속시켜서 지금 당장 조금 싸냐 안 싸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런 문제는 언제 어디서든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때에 항상 안정적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사실 그게 제 일 미션입니다. 이게 투자랑도 일맥상통하네요. 사실 많이 벌고 싼 값에 많이 하는 것보다도
뭔가 손실을 안 보면서 리스크 맞습니다. 관리를 네. 철저하게 하는 네, 그런 원리는 부분이-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또 그런 관점에서 또 저자님의 인사이트를 한번 네.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님이 책에 보면은 약간 분산 투자가 논리적 모순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약간 좀 집중 투자에 대해서 네. 강조하시는 말씀하셨는데 네.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저는 이제 그 네. 분산 투자가 사실 이제 보면 모든 분들이 나와서 분산 투자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마치 분산 투자가 정석인 것처럼 이렇게 인식이 되는데 저는 사실 집중 투자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런 그 본업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그 개인 투자자가 하루에 시간을 낼 수 있는 게 저는 한 2시간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휴식을 주식 위해서. 투자라든지 공부하는 거에 공부하는 거. 네. 이제 물론 뭐 회식이 있는 날은 못 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또 주말은 더 할 수도 있고, 뭐 이렇지만, 그러면 한 종목을 제가 공부하는데, 제가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못해도 한 6시간은 걸리거든요. 아무리 못해도. 그러면 한 종목을 하는데 3일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종목 공부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걸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살 수도 있고. 맞아요. 네. 그러면 한 5종목을 공부해서 한 종목을 픽업한다 치면,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10종목을 고르려고 하면 5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게 많이 걸려요. 네. 근데 이게 5개월이 걸리는 것도 사실은 많이 걸리지만 이것보다 현실적으로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새로운 종목을 계속 공부하는 경우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종목 그것도 계속 공부를 하고 팔로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종목을 고르기 위해서는 이론적으로는 막 6개월, 7개월이 걸리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분산 투자를 하는 거는 사실은 저는 회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하게 된다. 사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10종목을 분산하는 것보다 네. 아는 한 종목에다가 차라리 몰빵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엔 여기도 나오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네네. 이제 제가 좋아하시는 분, 더 퍼블릭 자산이랑 김현준 대표께서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한 말이 제가 생각이 나는데 네. 그 본인 회사의 펀드 매니저들은 1인당 3종목만 담당을 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계 최고의 그 펀드인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1인당 3종목 이상을 가능하면 투자하지 못하도록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 직원들, 그 운용력들 같은 그러니까 경우에 딱 예를 들면 3종목 정도. 노르웨이 펀드에서 뭐 네. 미국의 어떤 회사한테 돈을 맡기지 않습니까? 네. 아니면 한국의 어떤 자산용 돈을 맡기면서 내거는 조건 같은 게 한 펀드 매니저가 3개 이상 하지 마라. 예, 왜 그러냐면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네. 3종목이 넘어가지 않을 때 성과가 좋았다는 데이터가 나왔다 그럽니다. 그러면 이런 그 세계적인 그 펀드 아니면 또 우리나라에서도 내노라는 펀드가 펀드 매니저가 계속 하루 종일 1인당 3종목만 들여다보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가 10종목씩 투자해서 이 사람들 이길 수 있느냐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꼭 이런 분들뿐 아니고 제가 투자 대가들이 이제 얘기했던 얘기를 한번 잠깐 말씀드려보면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상위 5개 종목의 투자 자금의 75% 이상을 투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수백 조의 75%면 어마어마한 집중 투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분산 투자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함께 사는 아내가 40명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들 중에 어느 누구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트너인 찰스 먼거도 이제 나는 파산 위험이 낮으면서 초과 수익 확률이 높은 종목을 3종목 정도만 자기는 고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실제로 3종목 정도의 집중 투자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워런 버핏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분이 이제 필립 피셔,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해서도 과도한 분산 투자하지 마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자 중에 그 데이비드 리카도 다음으로 이제 돈을 많이 번 케인즈 같은 경우도 그 분산 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특별한 자신감이 없을 때 투자하는 기업체 수를 늘림으로써 위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라고 하면서 사람의 지식과 경험은 한계가 있게 마련이고 언제라도 내가 내 자신감에 전부를 쏟아 부을 수 있는 기업은 한정적이다. 기껏해야 1~2개 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케인즈의 주식 투자하면 미인대를 많이 떠올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네. 미인대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은 떠돌아다니는 소문을 제대로 간파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사실 이런 약간의 이론 같은 건데. 네. 근데 케인즈가 처음엔 이렇게 했다가 파산했다는 거는 사람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네, 케인즈가 이런 식으로 했다가 파산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뭔가 깨달은 게 있었든지, 그 다음부터는 기업을 열심히 공부해서 집중 투자를 해서 사실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개인들이 약간 투자할 만한, 그러니까 직장인이죠. 사실 전업 투자가 아니라. 한 몇 종목이 정도 한 적절할까요?
글쎄, 저는 아무리 많아도 세 종목은 넘어가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 종목 정도. 근데 이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여기저기 채널에서 이 종목 좋다, 저 종목 좋다,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자꾸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아무래도 귀가 얇아지고 그래서 보면 20종목, 30종목 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할 때 이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내가 20장의 티켓을 준다. 그럼 20장의 티켓을 한 장 사용할 때마다 굉장히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그걸로 주식을 사면. 근데 그거는 평생 20번밖에 쓸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그걸 한 번 쓸 때마다 굉장히 신중하게 사용을 해라. 20번밖에 못 하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해라. 사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하면 정말 자기가 깊이 공부한 종목만 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돈을 벌 것이다. 사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뭐 분산 투자, 집중 투자, 뭐가 맞다 그런 관점보다도 내가 정말 특정 종목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진짜 심혈을 다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집중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뭐 아무거나 집중 투자하면 그거는 안 하면 못 하고요. 그만큼 신중하게 잘 고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더 많이 투입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으로 좀 이해가 되네요. 제 경험도 공부를 많이 해서 확신을 가졌던 종목이 결국은 많이 벌지. 그냥 이렇게 공부 안 하고 한번 사볼까 했던 종목은 나중에는 많이 가는 경우가 있지만 거기까지 못 먹습니다, 제가. 그게 이제 자기가 공부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한 20% 오르면 팔아버리고, 나중에는 600%, 700% 가는 것도 있는데, 20% 뭐 그냥 팔아버리고. 확실히 좀 그런 측면이 여러 가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책에서 보면은 네이버나 카카오 등 약간 플랫폼 주식이 장기적으로 유망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럼 사실 아시다시피 한 작년 말부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하반기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인플레이션,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기준금리 인상 이런 것 때문에 특히나 성장주 뭐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플랫폼 주들이 많이 하락했잖아요. 지금 최근에 약간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 거의 반토막 수준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유망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예, 제가 이제 책에서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성장주를 사라는 의미였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성장주를 사야 되는데 이 성장주를 고르는데 어려움이 계신 분들은 그냥 맘 편하게 플랫폼 기업을 사면 될 것 같다. 사실 이런 관점이었고 어떤 종목을 꼭 추천한 건 아니었고요. 이제 그 워렌 버핏께서 이제 그 10년 동안 하지 않을 주식은 10분도 보유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유명한 얘기라 뭐 다들 아시는 얘기인데. 그렇죠. 근데 이 말의 의미가 이제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면 다들 이제 장기 투자하라는 의미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장기 투자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성장주에 투자하라. 사실 이런 의미로 저는 판단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그 화면을 보시면, 여기를 보시면 이게 지금 워렌 버핏 할아버지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애플 주식인데 이게 지금 애플 10년 차트거든요. 그럼 이 주식을 자 10년 전에 매수했다고 하면 언제 팔아야 될까요, 이거를? 당연히 최근에 팔아야 됩니다. 왜냐면 10년 동안 가장 오르기만 했으니까. 물론 이제 가운데 뭐 이렇게 뭐 올랐다 떨어졌다 하고 최근엔 뭐 주가가 떨어지니까 약간 하락을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회사가 좋으니까 다시 또 정고점을 돌파하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10년 동안 보유하지 않을 주식을 10분도 보유하지 말라 의미는 10년 후에 크게 성장해 있을 주식을 사라. 다시 말하면 10년 후에 올라있을 주식을 사라 이런 얘기로 저는 판단하거든요. 이것은 성장주에 투자하라는 의미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아무리 장기 투자를 해서 10년 후에 반토막 돼 있으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저는 이 말은 성장주를 사라는 의미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해석을 하고 있고 뭐 제 혼자 생각입니다. 근데 이 10년 후에 어떤 주식이 오를지 떨어질지 사실 아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제일 어렵죠, 사실. 예를 들면 지금 그냥 막연히 요즘 그렇게들 많이 생각합니다. 그냥 2차 전지가 이제 대세니까. 2차 전지, 그러니까 2차 전지 만드는 업체 중에서 1등 업체를 사가지고 10년 보유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굉장히 오르겠지. 예를 들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거 사서 그냥 10년 묻어두면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게 꼭 그런 거는 아니다. 이렇게 한 말씀을 드리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게 이제 1990, 반도체 회사의 매출액 순인데 1990년대 초에 반도체 성장성이 좋다고 해서 1등주를 샀다. 그럼 지금 표에서 보면 NEC, 일본 NEC지 않습니까? NEC 주식을 샀다. 그럼 이게 잘된 투자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 반도체가 미래의 성장성이 좋아서 반도체 관련 주식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지만, 그 당시 1등이었던 NEC가
그 후로는 존재감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1등주에 무조건 사는 거, 이거는 좋은 건 아닌 것 같고, 산업이 성장한다고 해서 그 혜택이 반드시 리딩 업체에 돌아가는 건 아닙니다. 이게 특히 산업이 초창기일 때는 아직 기술이 이렇게 그 변화가 많이 심하고, 그 다음에 업체들이 자리 잡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더 네. 그렇거든요. 네. 예를 들면 그 인터넷 검색을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초창기에 우리나라의 압도적 1등은 다음이었습니다. 다음 네. 커뮤니케이션. 그쵸. 미국의 압도적 1등은 야후였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 인터넷이 유망하다는 건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러면 다음과 야후에 그냥 이렇게 사서 묻어둔다. 그럼 결과가 좋았겠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지금 뭐 네이버하고 구글에 밀려서 사실은 거의 존재감도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산업이 성장한다고 하는 거는 반드시 그 업체의 1등 업체를 사야 된다, 이건 아니고, 제가 말한 건 항상 어떤 기업을 사더라도 항상 확인하고 체크를 해야 된다. 사실 그런 얘기인데, 근데 어떤 분들은 또 그냥 그런 걸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뭐 계속 뭐 팔로우하고 어떤 걸 샀는데 팔로우하고 그냥 회사 일 바쁘시고 그러면 그런 분들은 미래의 성장성에 의심하지 않아도 되는 섹터와 기업을 사면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기업이 저는 우리나라의 대표 플랫폼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왜 그 하필 플랫폼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이 반도체 시대별로 네. 1등이 계속해서 바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네. 괜찮다, 자유롭다고 생각하신 근거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때는 제가 말한 건,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 지금 이 2차 전지 같은 건 사실상 초창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창기이기 때문에 어떤 업체가 완전히 자리 잡았다고 보기도 힘들고, 예를 들면 지금 갑자기 뭐 새로운 기술이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전고체 기술이 갑자기 나올 수도 맞아요. 있고, 네. 토요타가 사실 전고체에 있어서는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있지 않습니까? 특허도 제일 많죠. 네, 전 세계의 특허가 60%를 토요타가 갖고 있다는데, 연구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은 토요타의 특허를 피해서 전고체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고요. 근데 TSMC 같은 데들은 이미 자리를 잡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크게 지금은 막 이렇게 변하거나 삼성이나 이런 거가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이제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 미래의 주가가 많이 오르려고 하면 사실 이제 그 어느 정도 투자가 어느 순간에는 마무리되고, 네. 그러면 이제 그 투자가 마무리됐지만 그 투자를 했던 걸로 인해서 이익이 계속 이렇게 창출되고, 사실 이런 기업들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 별로 안 좋아하는 기업 중에 뭐 기업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네. 계속 투자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공장 하나 지어놓으면 그걸로 한참 이렇게 이윤을 창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네네. 뭐 공장이 망가지면 뭐 좀 보수하고 이러는. 근데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이게 컨텐츠를 10년 전에 만든 컨텐츠를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계속 돈이, 회원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계속 더 많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사실 이런 기업들은 아무리 저는 성장을 해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플랫폼 기업들은 어느 정도 투자가 많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 그다음부터는 투자 대비해서 이미 기존에 이렇게 회원 수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창출되는 이익이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겠네요. 사실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앞서서 말씀하신 뭐 야후라든지 다음이라든지 네. 그런 과도기 시대를 거치면서 네. 사실상 특정 몇몇 업체들의 독점 구도가 좀 만들어진 상황이고, 네. 추가적으로 플랫폼 비즈니스 자체가 이렇게 막 설비 투자가 계속해서 집행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딱 설비 투자가 된 상황에서 이 유저들이 모이면은 알아서 창출돼서 잘 돌아가는 그런 구조이기 나중에는 때문에 이익을 많이 창출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플랫폼 기업들은 장기적으로도 특히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네이버 같은 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네이버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글로벌화된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앞으로 수익 창출할 게 많다. 사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 웹툰 같은 경우도 맞아요. 110개국에서 전 세계에서 1등. 엄청나죠. 알겠습니다. 네.